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목하는 차세대新진 작가들이 모여 함께 만들고 이야기하는 파릇빠릇 문학 팟캐스트 파문. 파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등단 5년 미만의 신진 작가들을 지원, 육성하는 이른바 차세대 예술 인력 육성 사업, 즉 아야프에 선정된 작가를 초대, 그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고 대담무쌍하고 시시껄렁하게 나눠보는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황현진입니다. 저는 소설 쓰는 사람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시인 박찬세 씨가 앉아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간만입니다. 아유, 간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오르지? 간만인데? 항상 손에 뭘 들고 계시네요. 아니, 저기 약이 그죠? 감기 몸살 5년에는 그러니까. 감기가 개도 안 걸린다는데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 집에 에어컨도 없으시다면서 감기 걸리셨네? 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네. 우리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열심히 소설 써가지고 예, 부탁드립니다. 언제 한번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시인 이병헌을 너무 사랑하시는 주부 이소연 씨와 그의 절친이었던 민정화 소설가와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소설가 유재영 씨를 모셨습니다. 1981년 서울 출생이시고요. 고향이 서울이신 거예요? 네. 서울 남자. 아니, 저 비웃은 거 아닙니다. 저희는 다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 문학창작학과를 졸업하셨고요. 2013년 세계문학 소설 부분의 단편 똥이 저 좀 잠깐 웃어도 되죠? 그죠? 그럼요. 네. 아니 왜 제목이 똥이네요? 네, 똥의 작가 유재영입니다. 네. 똥으로 등단하신 똥 작가 유재영 소설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똥 이런 거에 되게 약해요. 네. 비실비실 웃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요새 검은 콩이 좋다는데 제가 좀 전에 황현희 작가한테 검은 똥 얘기를 들려주더라. 남다르네요. 오늘 데뷔작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19금 방송이었는데 이번 주는 똥 얘기로 시작하네요. 아까 박찬세 시인이 했던 이야기를 잠깐 간략하게 말하자면 박찬세 시인이 술을 워낙에 많이 드시는데 얼마 전에 검은 대변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냥 똥이라고 할게요. 검은 똥을 놓는데 그래서 내 간이 망할 대로 망했구나. 상할 대로 상했네. 더 이상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려고 했었으나 생각을 해보니 지난주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마셨던 술의 안주가 김이었대요. 김을 한 통을 먹어. 네, 김을 한 통을 먹어서 그래서 오늘 술을 끊는 건 아닌 것 같고 김을 끊기로 앞으로 이제 박찬세 씨는 김을 끊기로 하였습니다. 네, 똥 전문가로서 네, 오늘도 검은 똥을 싸시면 그거는 네. 예. 그러면 병원 가야지 뭐. 네, 그래야 되죠. 건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은 끝마치고 전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똥은 누구 전사하셔야죠. 확인을 하시고. 예. 자꾸 똥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그 등단작 똥이 어떤 죄송합니다. 등단작이 제목이 똥인데 예. 내용이라도 간략하게. 첫 문장이 김 PD는 똥을 싸고 있다로 시작하는 소설이고요. 네. 예, 거기서 출발한 소설이고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은 재미를 추구한 흥미롭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소설 내용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조금 슬픈 사연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 웃음기를 빼고 나가야 되는데 뺄 수가 없어. 똥으로 어떻게 슬픔을 녹였대? 대단하십니다. 똥을 싸지 못하는 고통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우리는 그걸 몰라. 네. 우리는 변비를 몰라. 쉐이크? 쉐이크?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왜 이래. 저희 또 똥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또 박찬세 씨는 똥 얘기를 한번. 제 친구가. 네네. 그 대장 트러블이 있고 그리고 저도 같이 지낸 동안 생겼어요. 전염병이에요? 생겼어요, 진짜. 왜냐면 매일 술을 먹으니까 그 친구가 365일 중에 이틀 빼놓고는 술을 마셔요.
근데 제가 애인이 첫 출근을 하는데 제가 그날은 같이 출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새벽에 수서로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웃지 마. 똥이 마려운 거예요. 네. 근데 지하철 안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출근 없는 시간대예요. 네, 그래서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원래 이제 출근을 하려면은 안국에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 중간에 미안하다고 사정을 하면서 여자친구분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똥이 마려. 네, 알고 있었죠. 식은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헤어질 뻔했어요. 헤어지지는 않으셨고 헤어질 뻔만. 그래서 저는 그 똥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절대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현진 작가가 그 똥이 뭐 슬프냐고 그러는데 저는 똥이 진짜 슬퍼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나는 쾌변이라 쾌변 황현진이라 모르겠어. 쾌변이죠. 네, 그럼요. 질질 흘리는 것도 쾌변이에요. 정말 여기 우리 뭐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야구방망이 이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하고 쾌게. 바로 때리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네. 같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유재영 소설가님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데리고 오신 분은 데리고가 아니고 모시고 같은데. 그렇죠. 네, 편집자 최고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그렇게 또 싱겁게 소개를 하십니까? 닮았어요, 두 분이? 예.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방송 전에 메일을 주고 받았잖아요, 전화. 근데 무슨 소개하는데 전번에 민정아 소설가인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소개를 하면서 뭐해 하면서 막 장문에 네네네. 하길래 사랑하나? 나도. 사랑하나? 사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실로 방송할 것 같으면 이게 안 되는데 방송이. 저희 사귀는 사이 맞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는 사이잖아요. 사귀는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귀자 빼고. 네. 귀는 빼야죠. 사랑 충만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제일 싫어하는데 말이지. 눈앞에서 애정질하고 연애질하면 정말 지난 싫어하거든요. 시간에 한 시인분이 부부관계가 많이 좀 흐트러질 뻔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각오는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지난주 이소연 시인은 남편 이병현 시인한테 큰 교육을 받았달까? 지령을 바꿔온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본심이 살짝 나왔죠. 그렇지. 퇴보하고 있다. 시가 퇴보하고 있다. 남편보다 내가 더 시를 잘 쓴다. 뭐 이렇게. 그 말이 유독 기억에 남네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이병희 시인이 퇴보하고 있다. 퇴보도 아니고. 후퇴하고 계시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가셨는데 두 분 잘 사시길. 저희가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갈 길이 멀죠. 제가 그러면 덧붙여 소개를 하자면 지금 우리 유재영 소설가의 와이프 되시고요. 최고라 씨는 21세기 문학 책임 편집 기타 인문학 서적 편집 업무를 맡고 계시는 프리랜서입니다. 네.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보는 소설 쓰는 내 남편. 에휴. 어쩜 좋아. 가정 안팎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워낙 소설을 오래 봐서 저희가 대학 때 만났었기 때문에 지금 안지는 뭐 한 이제 12년 이렇게 넘었기 때문에 네네. 소설을 그때부터 거의 쭉 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그렇죠. 일단 하시면 가져오면 딱 보고 어떡하지 너? 에휴 참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공감하는 게 이 편집자와 작가의 관계라는 거 이게 참 묘합니다. 사실은. 말해도 됩니까? 이 편집자들은 이 소설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편집자가 조언을 합니다. 소설가한테 매끄럽지 못하다. 조언에서 끝나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조언을 하고 거의 이제 좋은 방향으로 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수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한 집에서 하면 이게 생각을 해봐요.
여보 설거지가 덜 됐네요. 네. 이거 설거지 내가 할게. 청소도 내가 하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그 부부를 이제 문단 쪽에서 따지자면은 이 작가와 편집자 요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네. 왜냐면 그 서로 윈윈을 할 수 있는 게 네. 작가들끼리 결혼을 하고 뭐 시인끼리 결혼을 네. 하고 하면은 이 작품 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진상들을 부리곤 하는데. 이소연 이병일? 몇몇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시죠. 무지 많죠. 무지 많은데. 작가로서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네. 자기 작품을 객관적으로 봐줄 사람이 네. 항상 옆에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만큼 뭐 네. 노력을 한다면 발전할 토양은 있다. 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저는 두 분이 부부라고 했을 때 유재영 소설가가 앞으로 쭉쭉 나가겠구나. 옆에 그 채찍을 들고 그냥 침대에 묶인 채 채찍을 맡고 있는 상상을 하면서 잘 볼 수는 없겠구나. 네. 그 저분이 저렇구나. 저는 뭐 그래도 두 분 행복하신 거죠? 네.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할 거고요. 행복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부부를 모시기가 사실 앞으로도 이렇게 드물 것 같은데 두 분의 연애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났고 사실 CC였다고는 했지만 뭐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다든지. 제가 그때 술만 안 마셨어. 그렇죠. 그렇게 취하지 마. 술과 눈물. 두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술과 눈물. 진짜요? 네. 제가 학번으로는 두 학번이 이고 이제 학교에서 같은 과였고요. 네네. 그 같은 학회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학회장을 서로 맡아가면서 이렇게 끌어갔었는데 그러다가 술과 눈물이 섞이면서 한데 섞이면서 저희의 사랑이 싹트게 되었죠. 간지러워. 이것이 어디서? 뭐 한 공간에서? 네. 동아리방? 학교방?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연애를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신 네, 거죠? 2002년에 처음 만나긴 했는데 그때는 옷깃만 스쳤었고요. 그때 네네. 만났는데 저는 그 처음 만난 걸 기억을 하거든요. 술자리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군대 가기 얼마 전이었는데 딱 봐도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네네. 저 이제 군대 가니까 편지 써줄 후배 고집하라. 쓰레기들. 진짜. 그래서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 음악 취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또 음악 얘기하면서. 어디 누구 다 콘서트를 했네. 갈 것이며.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나름 이상적이어서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네. 나중에 본격적으로 인사하고 알게 된 건 군대 다녀와서거든요. 2004년.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네가 있었냐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흑역사니까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2년 동안 한 사람 생각뿐이었죠. 누구? 누구?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도 미리 물어볼까? 첫사랑 아니구나. 둘이 서로한테. 그렇죠. 그죠. 그건 일찍 서로가 잘 알고 있고요. 네네. 저희는 끝사랑이니까요. 나 진짜. 진짜. 저기 야 여기 아까 빠따 갔다 놓기로 하잖아. 그러니까 빠따 진짜 빠따 필요하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대학 들어와서 저기 사귄 여자가 누구예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물어보면 맨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몰라요 진짜로? 저 알죠. 그죠? 왜냐면 계속 같이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연애할 그러니까. 때 서로 알죠. 그래서 그때 한창 수원에 계시는 뭐 성우분과 연애를 하고 계셔서 학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진짜요? 세영이 어디 갔냐 이러면 요새 연애하느냐 바쁘다. 글은 언제 쓰냐. 요새 완전 쓰레기다 안 쓴다.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을 쫙 타봤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작가분들이나 시인분들은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못 쓴다거나 지명에 대해서 못 쓴다거나 다루지 못한 단어들이 있어. 뭐 소설 보니까 고골 이런 걸 썼더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못 쓰는 거야. 그렇지. 우리나라 얘기 썼다는 작살 나거든. 그러니까 자꾸 외국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나를 힘들게. 우리 박찬세 씨는 고골과 막심 고리끼 야. 안톤 체홉을 모르더라고요. 얘가 시인입니다. 딱
딱 하나 도스토옙스키를 안다고 되게 행복해하셨던. 안톤 체홉도 압니다. 세 자매 읽어봤습니다. 대학 때. 그 제목이 자매여가지고. 네, 세 자매라서. 네, 하필 또 세 자매여가지고. 뭐가 나오나 했더니 네. 저 내용도 생각 안 나요. 네. 이제는. 시인 박찬세입니다. 유재영 작가도 오기 전에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떡하지? 우린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어떡하지? 네. 왜냐면 내가 몰라. 내가 몰라서 질문을 못해. 아유, 자칫 큰일 나죠. 두 분이 서로 어떻게 불러요? 아까 살짝 보니까 존칭을 쓰시던데요. 네, 주로 저는 존칭을 쓰고요. 네. 최고라신 하대를 하는 편이고요. 편집자니까. 맞아, 네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채팅만 안 들었을 뿐이지 거의 뭐 묶여있는 수준이긴 하네요. 난 이상한 상상했다? 뭐? 하지 마. 알았어. 그럼 얘기해봐. 오늘도 19금으로 안 할 19금으로 하면 잠깐 넘어갈까? 잠깐 가볼까? 그렇잖아. 실망시키지 마. 아니 나는 말은 잘 못하겠는데 그냥 그 있잖아. 존댓말 하면은 나 몰라. 안 해.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하고 싶어요. 뭐라고 존칭 그냥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의지의 표현이지 존칭 그럴 수 있잖아요. 좋아요? 얘가 이걸 하고 싶었군요. 그지? 아니 좋아요라고 묻고 이런 거 좋냐고. 어머 너 나 좋아했지? 지랄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할 뻔했어요 지금 네. 순간. 여러분들도 욕하고 싶을 때 찬스에게 하셔도 됩니다. 찬스에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쭉 이렇게 보셨으니까 유재영 씨가 등단이 사실은 작년이니까 이렇게 늦다면 늦고 적당하다면 적당한 편인데 그 어떤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가장 가까이서 보셨으니까요. 그 힘들었던 기억들이나 혹은 계속 졸업하고 이제 저희가 일찍 좀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계속 벌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편집 일을 하고 하니까 진짜 이게 거리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동안 계속 되게 못 썼는데 그래도 되게 꾸준히 계속 조용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가지고 오는데 제가 되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기분 좋게 이렇게 잘 돌려서를 못해요. 되게 직설을 하거든요. 꽂히게 딱 한마디로 이 문장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때 처음에 등단한 작품 똥을 가지고 왔을 때도 똥을 어디서 화장실에서 갖고 왔습니까? 보여줬죠. 화장실에서? 이거 봐라 똥이다. 이거 내가 쌌다. 황금색이다. 야 황금색이다. 빛이 난다. 검은색은 아니었고요. 어디 이런 걸 내려고 하냐 자꾸 종이 낭비하지 말고 작품 낭비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되게 저는 내지 말라고 살어른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저 모르게 조용히 냈더라고요. 조용히 우체국을 갔다 왔죠. 얼마나 칼을 갈았을까 속으로. 네가? 감히? 가깝게? 이 편집자가? 어디 작가를? 이런. 야, 지도 아주 내부 얘기야. 네네네네. 막 이런 게 있겠지. 있었겠지. 똥을 보고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셨던 거예요? 똥을 보고 왜 제목을 똥으로 해가지고 이 똥이 성공할 것이다. 빛이 난다. 길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되게 험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조금씩 퇴고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심사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봐주셨구나라는 생각은 그때 다 심사 들어오시면서 보니까. 똥 싸고 오셨어요. 내가 볼 때는 아니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이게 변비셔가지고 똥이라는 너무 그럴 수 있겠다. 맞다. 대리 배변이 맞죠. 그럴 수도 있지. 하자와 동일시하는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변비세요? 한때. 요즘은 변비 없으시고. 예, 저는 괜찮은데요.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이 가끔씩 하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야, 여자들은 원래 구조적으로 변비가 생기게 돼 있어? 난 변비 안 걸려봤다니까. 좀 더 작다고는 하더라고요. 저 뿅망치. 뿅망치가 되겠어. 빠따 들고 가니까. 빠따 들고 가야 되는데. 웃긴다. 그러면 등단 전화 받던 날은
그날도 두 분이 같이 하셨을 텐데 그날은 뭐 하셨어요? 아마 각자 방에서 저희가 이제 주로 네. 쓰거나 작업을 할 때는 떨어져 있다 네. 보니까요. 각자 네. 방에서 책상 위에서 아마 최고라 씨는 뭔가 편집 업무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네. 저도 뭔가 다른 일을 하고 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오전에 그런 스팸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보험이나 그런 고객님 하면서 네. 고객님. 그래서 호객님. 저한테 전화 올 때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이제 양쪽 부모님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또 이제 처음 보는 번호가 걸려와서 좀 굉장히 사무적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당사원 소식을 알려주셔서 이것이 장난 전화가 아니냐, 사기가 아니냐, 네네. 이게 변동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전화를 끊고 나서 한 10초 동안 네. 그 고민을 했었죠. 네, 이걸 네. 지금 와이프한테 얘기해주고 기뻐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전화가 오면 그때 공개를 할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 그 10초를 넘기지 못하고 아니 근데 웃음이요. 지금 예한이겠지. 전화 끊고 나서 네. 그랬나요? 교수님이랑 동네 방네 전화를 막 미친 듯이 자랑질을. 돌리더라고요. 뭐 하여튼 굉장히 기뻤던 날이었고요. 네. 한 3년 전쯤에 집들이 선물로 와인을 조금 고가의 와인을 선물 네.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까자라고 네. 둘이서 얘기를 했고 그 좋은 일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이제 소설을 쓰고 있었으니까 네. 한 명이 뭐 등단에 준하는 그 성과를 내면은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때 그날 밤에 이제 그 와인을 3년 된 와인을 까면서 이제 이게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으나 맛있었나요? 맛있게 아주 그래요? 맛있게 먹었던 날이었고요. 근데 그날부터 계속 그 정말 기뻐했던 건 한순간이었고요. 네. 최고라 씨가 옆에서 이제 시작이고 너 지금 기뻐할 여력이 없다. 이따위 작품으로 등단을 했으니 네. 너는 더 열심히 써야 된다. 아, 말을 짜증나. 하면서 아, 진짜. 저한테 기뻐할 짜증나. 여력을 아우. 주지 않았던 아우, 진짜 최고라 나와. 그래도 와인도 마시고 그 밤은 와인 마시고 좋았겠다. 뭐 했어요? 그 밤에 뭐 했어? 밤은 길고 뭐. 그 밤에 뭐 에? 너는 내가 이렇게 저렴해? 뭘 조름해? 나 원래 조름해. 아 진짜 못 살겠다 진짜. 그래서 그 저는 되게 등단을 네. 일을 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작가분들 많이 네, 보고 하니까 네. 이렇게 그렇게 기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진짜요? 어차피 통과 의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쓰려면 그냥 일종의 자격증 딴 느낌 막 이런 거 최고라 나와. 그랬는데 막상 전화 받고 네. 오늘 빠따가 필요했어. 네. 진짜 되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좋은데 당사자는 오죽할까. 그래서 그냥 한 네. 며칠 좋아하게 냅뒀죠. 아 진짜. 마음껏 좋아해라. 두 분이 산 얘기가 약간 다르네요. 여기는 바로 서로 좋아할 때가 아니다. 제가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최고라 씨가 느끼는 것과 저의 느낌은 사뭇 거리가 있겠죠. 왜냐면 이런 게 있지. 데뷔를 하고 난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거든. 엄마 친구들이 마당에서 마늘을 까고 있었을 거야. 엄마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집 밖으로 못 나오거든. 방문을 열고 나오면 안 돼. 왜?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다고 소문이 나 있어. 둘째 아들은 이미 죽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데뷔를 하고 내가 그 저승문을 열고 쭉 열고 살아났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시인된 둘째요. 이렇게 딱 우리 고향 사투리로 이번에 시인된 둘째요.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지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럼. 유재석 선생 얼마나 좋았겠어. 야 오늘부터 설거지는 네가 한다. 그래 오빠 글 써야 된다. 나는 작가다. 딱 이게 딱 생겼을 텐데 반응은 그래서 와인이나 까. 뭐 이런 분위기였단 거 아니야. 이래도 편집자 와이프 괜찮을까요?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하고요. 알겠습니다. 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편집 업무하면서 그 박찬세 시인님 쓰신 에세이 중에 정한수로 단어를 놓고 쓰신 거를 제가 보였어요?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하고 나서 보여주면서 와 이 시인분은 진짜 거의 이 기쁘셨겠다. 작업을 거의 한 70여 편을 했는데. 최고라 씨가 하면서 그래 네, 그걸 제가 아, 하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야, 이 시인분은 정말 너무 기쁘셨겠다. 막 행복하지 않아? 이거 보고 있으면 막 이러면서 보여줬던 그 에세이 기억이 작업을 있어서. 계속하면서 한 번도 저한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진짜. 박찬세 야 씨 이거는 완전 준비하고 나왔다. 그러니까. 완전 준비하고 나왔다. 우리 그러면 그 얘기 좀
해줘. 뭐. 그 어머님이 정한수 떠놓고 했던 그 이야기. 아 우리 엄마? 응 지금 그 에세이 그 얘기잖아. 아 우리 엄마 원래 지극정성인 남들한테는 그렇게 이뻐 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이고 막 이뻐 보일 수 있지만 야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애들 아동 학대야. 애들 학대하는 거야. 선생대에서 들리라고 일부러 내 방 뒤에서 야 나 안 자는 거 알았을 거야.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우리 찬세 시인 되게 해주세요. 둘째 시인 되게 해주세요. 야 내가 볼 때는 그 여자가 똑똑한 여자야. 엄마한테 이놈의 기집애란다. 이놈의 자식. 야 우리 성 여사가 보통이 넘는다. 아들 내 키우는 여자다. 그게 다 그렇지. 이제 어머니도 편집자적 안 되면 있으셔서 난 죽을 거야. 훈련을 시키신 거죠 이제. 아니 이 집이 잘 됐어. 어머님이 그렇게 떠놓고 기도하시니까 사형제가 다 잘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는 미션을 받아. 엄마가 정화수에서 기도를 하면은 미션이야 미션. 그렇지. 나는 이걸 뭘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아유 성공했어. 하여튼 뭐 그거는 원고리가 나오니까 열심히 쓴 거고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얼마 전에 출간하지 않았나요? 시인과 사물. 네, 받아봤어요. 네. 책을 보시면. 책 광고 들어가는 거야? 왜 정확한 제목은 아니 뭐지? 그거 뭐 판매 부수대로 받기로 했어요? 그런 거 하면 키스와 바나나도 출간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지. 너 웃긴다. 아주 그냥 홍보지를 잘해요. 네.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습니다. 키스와 바나나. 그리고 뭐지? 시인과 사물들인가? 시인의 사물들. 그치, 시인의 사물들이죠. 네. 자, 광고 끝내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약간 서로를 디스하는 제가 또 아름다운 거 싫어하니까 충분히 디스한 것 같은데.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또 작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작가 편집자로서 말고 내 남편, 내 아내로서 정말 널 진짜 나 잠깐 후회했다. 이거 진짜 싫어. 이거 진짜 싫어. 자기 정말 똥은 밖에서 싸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하세요. 제가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얼마 전이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이야기군요. 제가 이제 만화경을 쓰고 이제 제출을 하러 갔죠. 네. 방문을 두드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편집자님. 네. 봐주십시오. 네. 잠시 후 한 40분 뒤에 통보가 왔습니다. 자그맣게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지 말아라. 진짜? 여기 내지 말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그 만화경이 말 자르지 마세요. 끝까지 말씀하세요. 일단 좀 이따가. 그래. 좀 이따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작품을 쓴 작가로서는 아무리 이제 형편 없어도 나름 이제 편집자 따위가 쓰면서 고락을 함께한 네. 인물들이고 문장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화를 하려고 해도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웃음소리와 함께 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저는 침착하려 했으나 표정을 숨길 수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약 10분 동안 그 침묵 수행을 한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는 동네가 파주에 있는데 그 파주가 아파트를 조금 벗어나면 이제 농가 밭이 있는 길이 나오는데요. 네. 파워워킹을 했죠. 파워워킹을 하면서 분노의 파워워킹. 같이 파워워킹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흩뿌리면서 진짜? 그렇게 1시간 네. 좀 넘게 걷다가 오는 길에 네. 슈퍼에 들려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면서 손을 잡고 네네. 다시 이 작품을 어떻게든 해보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거야. 저를 달래가면서 네네. 이렇게 다시 저희 집으로 와서 네. 그때부터 한 3박 4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진짜? 네. 뭐야? 디스를 하랬더니. 디스하랬더니 뭐야? 디스죠. 이게 뭐 디스야? 우리 우습게 봐? 저희가 담배를 안 펴서 이소연 시인만도 못하잖아. 그래. 이소연 시인은
앞에서 칭찬을 뒤에서 깠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디스거든? 그런데 뭐야? 앞에서 까고 뒤에서 미화시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칭찬이야. 제가 포문을 열었으니까요. 이제 뒤에서 좀 수습을 하겠죠. 그래요. 우리 고라 씨가 좀 해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묘하게 같은 사건인데 마치 그 홍상수 씨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기억이 달라요. 서로가 기억하는 게. 그래 맞아. 얘기해줘봐요. 제가 웃었던 건 일단 재밌어서 웃었어요. 그냥 읽으면서 순수하게 웃겨가지고 키득키득하고 웃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들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딸이 조그맣게 키득키득하고 웃은 건데 이제 하도 기를 세우고 있으니까 그게 들리는 거죠. 자기 방에서도. 그리고 이제 내지 말라고 한 건 처음에 그 작품이 신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처음 본 건 한 7년 전, 6년 전? 그러니까 되게 3년 전입니다. 되게 오래된 구작이었어서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많이 변화 없이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리빨같이 그동안 뭘 했느냐. 서리빨같이. 밥만 흉내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작가 따위가 설거지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내지 말라고 바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 작품을 썼고 왜 지금 이걸 내고 싶은지로 저를 막 설득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더라고요. 약간 내가 보니까 그런 거 있어. 뭐랄까 사기 잘 칠 것 같아. 맞아요. 부산 화술이 사기를 좀 칠 것 같은 맘먹으면. 눈물 그리고 사기.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게 있어. 진짜 꼬시고 싶은 여자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약속을 했어. 몇몇 친한 시인들끼리 그냥 울자. 그냥 아무나 하지 말고 술 먹고 가서 울자. 그러면은 여자들은 모성 본능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듬어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하염없이 우는 거야. 얘가 참 잘 울어. 근데 결정적일 때 한 번 울어야 그렇지. 먹히지 않아요? 계속 만날 때마다 울면. 없이. 그럼 두드려 맞아야지. 눈에서 그냥. 처음에 그런 게 있지. 작전사.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항상 눈가가 촉촉한데 운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치? 그럼 내가 너 네 앞에서 왜 울어? 내 여자 앞에서만 울지. 네 여자 요즘 뭐 하시니? 일 열심히 하시. 그러셔. 야 눈물 아무데나 보이는 거 아니야. 남자는 자기 여자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는 거야. 맞습니다. 뭐 그런 마인드도 없이 사는 줄 알아. 술 먹고 다닌다고. 여자는 혼자 있을 때만 울어. 아 그래? 농담이야? 너 전번에 그런 스타일이구나. 야, 너 전번에 처음 울던데? 언제 울었는데? 동생 얘기하면서? 동생 얘기하면서 처음 울던데? 그때 그냥 눈가가 촉촉했었지. 닦던데? 아니, 땀이었을 뿐. 얼마 전에 서울역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 서울역에 둘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버스 막차를 타고 가려고 기다리는 타이밍에 둘이 서울역 앞에서 비가 오는 날 거기 아무 때나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맥주 한 캔을 먹었는데 좋더라고. 근데 갑자기 막 지네 엄마 얘기하고 난 내 동생 얘기하면서 난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 가더라고. 버스가. 그럼 가야지 마. 저기 간만에 의리는 없어요. 의리가 없는 아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가야 돼. 근데 두 분은 정말 디스가 그게 다예요? 저희 의리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결의하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정말 이래서 앞으로 지인들 모시지 말까. 지인들끼리 너무 원수들을 한 분씩 그러니까 남몰래 섭외를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아 정말 헤어지고 싶었던 적 없어요? 갑자기 막 억지로 막 진짜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오 대답이 너무 빨랐어. 이런 것도 이건 거짓말이야.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야. 이거는 왜 그걸 갖고 와? 그러니까 언제 헤어지고 싶어요? 둘이서 방 붙었어요? 이건 음주 방송을 해야. 그것뿐이겠습니까? 둘이서 방 붙어요? 네. 와 그럼 똥 쌀 때 그 화장실 문 열어놓나? 뭐 활짝 열어놓고 휴지도 서로 요구하고요. 진짜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똥도 보여줬는데. 휴지가 없으면 휴지장 갖다 줘 이렇게 절박하게 안에서 부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친타올 갖다 주고. 그런데 이제 다 그럼 튼 거네. 남녀 사이로서 이제 틀 거는 뭐 살도 트고요. 뭐 아무래도 오래 봤으니까. 살이 쪄서 살이 떴다는 얘기고요. 진짜요? 다른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 살 쪘는데 그래서 빵 터진 거야. 살도 트고요. 그래서 빵 터진 거야. 왜 살이 좀 찌셨나 봐요. 살 많이 연애하면서 같이 둘이 지금 닮았다는 얘기 듣는 게 하도 맨날 이제 밤에
치킨과 맥주를 먹다 보니까 이게 얼굴이 근데 같이 살고 비슷한 걸 먹으니까 살찌는 네네. 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살찌면서 치더라고요. 닮아가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아니 더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두 분이서. 감사합니다. 난 동조 못하겠네. 그러면 이번에 만화경을 발표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편집자, 그러니까 내가 편집자이자 아내인 최고라가 보는 만화경은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설 네. 객관화를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부터 봤고 오랫동안 저도 조금씩 계속 꺼내보는 네네네. 소설이 돼서 이제 객관화가 많이 네. 없어지긴 했는데 네. 처음에 봤을 때 든 느낌은 일종의 유재영의 어떤 결의 같은 부분이 조금은 드러나는 소설이구나. 그리고 일단 그냥 처음에 봤을 때 순수하게 느낀 건 재밌구나, 재밌게 썼구나. 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본인은 감사합니다. 어떤 소설 만화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아까 최고라 씨가 얘기했던 소설가로서 어떤 결의를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쓰면서 쓴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고민도 했고 또 뭐 습작기를 겪으면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아예 내 바깥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네. 다만 재미있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쓴 소설이었고 이게 아까 잠깐 최고라 씨가 말씀하셨는데 이 소설이 이 이야기의 원형이 나온 지는 이제 3년 정도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한 1년 정도의 터를 두고 그 이후에 다시 꺼내서 주기적으로 만져가면서 네네. 그 문장 하나를 조금 이 종이에 박는다는 생각으로 써보자라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오가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한 2, 3년 후에 그러니까 네. 뭐 첫 소설집이 나오고 그 이후에 세신한 느낌에서 다시 이것들을 비틀어서 허구의 이야기와 지금 여기의 이야기를 섞어서 다시 또 만져보자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마감에 제 작품을 내지 네네. 못하여 네. 이제 조금 이르게 빛을 보게 된 거죠. 주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 소설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네. 했는데 그 내 밖의 것들이라면 주로 어떤 것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만화경을 쓸 때의 관심은 대문호라고 일컬어지는 하지만 우리 분들의 찬사는 모르는. 네, 분들의 저도 네. 양력을 주로 훑으면서 그 양력이라는 게 결국은 고고리를 해서 무슨 판타지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뭐 저기 있잖아, 막 그런 거 드워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코를 많이 고나 작가가. 고블린. 그래서 고골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진짜 고골이 누구야 그랬다니까. 저도 그분 자세히 잘 모르고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아니 나 읽으면서 알았어. 왜냐면 너 이렇게 쫙 나오면 근데 나중에 도스토옙스키나 그 안톤 체험 나오면서 아, 이게 고골이 실제 인물이구나. 나 그때 알았어. 저 이런 독자분은 예상치 못해서 그렇죠. 저 당황스럽네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모르는 게 죄냐? 너 시인 박찬세야. 문창가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기 출신은 바뀌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만 그러니까.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절대. 당연하지. 여러분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박찬세. 1979년생. 하지 말고. 이라고 밝혀두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소설에 대해 좀 더 얘기하기 전에 유재영 씨 소설을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이 소설의 일부는 2010년 문학과 죄송 보모에 고골의 만화경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나는 왜 쓰는가라는 주제로 40매 내외의 꽁트를 청탁받아 쓴 글이었다. 일찌감치 완성한 작품은 단편 소설에 맞춤한 분량이라 40매 가까이 원고를 쳐내야 했다. 결말도 지금과는 달랐다. 10월 혁명에 가담하며 투옥된 고리끼는 출소와 함께 러시아를 떠나면서 종족을 감추었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만화경도 외투 속 유령처럼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다소 김 빠지는 결말이었다.
나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 아마존에서 $330짜리 만화경을 구입했다. 고급 마트로시카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한정판으로 제작한 전나무 재질의 만화경이었다. 그 즈음 만화경을 외투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녔다. 술자리가 길어지면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에게 꺼내 보이기도 했다. 반응은 대수롭지 않아서 비슷한 크기의 닭봉보다 주목받지 못했다. 고골의 만화경을 개작하여 발표하는 이유는 마감을 앞두고 신작을 집필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잘려나간 부분을 복원하고 말겠다는 고고학적인 이유도 아니다. 소설을 발표한 이듬해 겨울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다. 당시 나는 연희에 입주해 있었는데 신작 집필보다는 출판사에서 마련한 술자리는 모두 쫓아다니며 공짜 술을 들이켜는데 재미를 붙이던 참이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건 한 신문사가 주최하는 통합 시상식이 있던 날이었다. 자정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관계자들은 모두 돌아가고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한 선배 시인이 맞은편 자리에 앉아 졸고 있었다. 나는 그를 깨워 택시에 태웠다. 택시는 좀처럼 출발하지 않았다. 그가 조수석 창문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뒷차에 연이은 경적 탓에 그는 말을 맺지 못했고 이번에는 뒷차를 향해 욕설을 내질렀다. 이윽고 택시는 매연과 몇 마디 단어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떨어진 단어는 금방 조합이 가능했다. 연희에 귀신이 있다던데. 씨발, 나도 봤지? 연희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야 이미 문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회자되던 참이었다. 시와 소설의 소재로 삼는 것도 모자라 공포체험 수기 형태로 발표된 글도 있었다. 나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환각이나 노안에 의한 착시에 지나지 않았다. 오로지 존재만이 존재한다. 일찍이 체호프가 말했듯 공포는 현실의 삶의 자신을 짓누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며 무거운 삶의 반영을 보는 것이다. 공포는 반응하는 자에게 반응한다. 삶이 무겁고 무섭다면 그 삶을 부숴버리면 그만이다. 그날 나는 취기가 오른 탓에 연희의 완만한 비탈길에서조차 숨을 헐떡이며 걷고 있었다. 오후 나절 눈까지 내려 길은 대체로 미끄러웠다. 1동과 2동 사이의 가로등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제 몸만 비추고 있었다. 걸음마다 눈을 부수는 소리가 났다. 머리칼이 곤두선 건 2동을 등지고 집필실이 있는 3동으로 향하는 길의 초입에서였다. 야외 무대 객석 끝에 누군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어둠 속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다는 듯 거침없었다. 그곳에는 사내와 나 단둘뿐이었다. 사내가 말했다. 지금도 그 말만은 똑똑히 기억한다. 외투 속 유령의 대사와 흡사했기 때문이다. 이놈, 멀리도 왔구나. 드디어 내 놈을 만났다. 마침내 내 놈의 발목을 잡았어. 난 내 놈의 만화경이 필요해. 이젠 내 놈의 것이 필요해. 비스듬히 고개를 들고 사내의 얼굴을 봤다. 야구 모자를 눌러서서 희번덕거리는 눈만 보일 뿐 두 눈이 지나치게 새하얘서 유리로 만든 의안으로 보일 정도였다. 하관으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생김새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사내는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넓은 모직 재질의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가 검은색 가죽 장갑을 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입고 있던 외투에서 닭기름이 묻어 반질거리는 만화경을 꺼냈다. 사내는 만화경을 재빨리 챙겨들었다. 그리고 내 배를 걷어차고 뒷주머니에서 지갑까지 빼내갔다. 사내의 또 다른 손에는 벽돌이 들려 있었는데 그걸로 내 뒤통수를 갈기고는 어둠 속으로 전두환의 사태 방향으로 미끄러져 갔다. 다음날 아침 나를 발견한 사람은
연희의 시설을 담당하는 젊은 남자 시인이었다. 묵직한 뒤통수에서 피 대신 누군가의 토사물이 만져졌다. 며칠간 나는 지독한 몸살을 앓았다. 그날 이후로 종종 뒤통수가 묵직하고 뻐근할 때가 있다. 날씨가 찌뿌듯하거나 일교차가 큰 날에는 쑤시기까지 한다. 주벽도 하나 늘었다. 글을 쓰는 후배들을 만나면 흉터가 보이도록 뒤돌아 앉아 연희문학 창작촌 야외 무대에서 만났던 검은 산에 대해 말하는 일이었다. 고백하자면 그날 밤 괴한을 만나 만화경을 도둑맞은 뒤로는 신작을 발표하지 못했다. 새로운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다. 삶이 무섭고 더러웠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삶을 부숴버릴 기세로 술을 마셨다. 술잔이 돌 때마다 나는 그때 일과 잃어버린 만화경에 대해 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은 개의치 않고 인사불성으로 취하곤 했다. 나를 신기해하는 별로 친하지 않은 한 소설가에 의하면 술자리에 있던 이들 중 가장 잘 나간다는 작가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짓거리는 모양이었다. 너구나, 이 도둑놈. 이젠 네 놈이 것이 필요해. 네, 낭독을 잘 들었습니다. 안미옥 시인이 자꾸 저 밖에서 큐 하니까 굉장히 즐겁네요. 언제 한번 방송에서 안미옥 시인의 육성으로 큐를 꼭 한번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유재영 소설가의 5가지 키워드 자기소개를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아유 미안해라. 우리 지금이라도 잠깐 얘기해 볼까요? 5가지 키워드로 말하는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네. 읽고, 보고, 듣고, 주로 생각하며 가끔 쓰는 작가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발표하게 된, 그러니까 2014년에 등단을 하고 나서 오늘 현재까지 발표한 소설이 5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 5편의 소설을 주로 읽고 쓴 것이 만화경이고요. 네. 그리고 많이 보고 쓴 것이 팸이고요. 네. 그리고 많이 듣고 들은 얘기를 쓴 것이 똥이고 주로 똥 얘기를 들었다고? 네, 귀로 똥을 듣고요. 뱉었죠. 그리고 주로 생각하면서 쓴 것이 하바롭스크의 밤이었고요. 네. 이제 가끔 쓰는 방식으로 쓴 것이 4개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봤자 다 똥이란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네요. 그렇지. 듣는 얘기는 다 똥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자세인 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한 조언을 하고 뭐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똥이거든. 그럼. 결국엔 다 가려듣는 거 아니야? 뭐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똥 싸네라는 말. 그럼 니 똥 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칼라똥이다. 그럼. 젖은 검은 똥을 김을 끊기로. 뭐 똥이 중요한가? 잘 닦아야지. 휴지. 닦는 거는 뭐 퇴고 과정입니까? 그럼요. 닦아가지고 물 시원하게 내려줘야지. 그렇군요. 또 인생이 또 변기로 가네요. 우리 아까 만화경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그 대목을 본인이 직접 고르셨잖아요. 네. 네. 그 대목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가 고른 부분이 이 소설의 후반부인데요. 이 소설의 후반부는 소설이 변주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쪽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로 돌아와서 이 글을 쓰는 작가와 화자가 한데 모이는 그런 대목이라서요. 이 소설이 어떻게 흥미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대목 지금 여기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서 이 방송을
그 제 소설을 읽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골라야지 제 소설을 읽어주시고 네. 좋은 댓글 하나 남겨주실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골랐습니다. 절대 댓글은 안 남아요. 네, 댓글이 달리면 제가 다는 걸로. 제가 다는 걸로. 어머님이 다시거나 아버님이 다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지. 사실 그 부분이 그 소설 말미가 그 앞에는 이제 고골이나 러시아 대문호들의 어떤 양력을 가지고 이야기화했다면 그 마지막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소설가 유재영의 페르소나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연희문학 창작촌에서 거주하는 소설가가 등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찬세 시인은 그 부분을 보고 뭐라 그랬지? 생똥 맞다고 그랬죠. 네, 생똥 맞다. 아니, 맞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읽는데 저는 조금 이제 소설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시를 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시 쓰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작품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종업계가 아니니까 좀 근데 박음질이 조금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서 박음질이 조금 시원치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셨나? 이거 마감을 이거 차세대 마감이 차세대 코앞이고 마감이 코앞이라서 급한데 급하셨나? 뭐 저도 이 마감에 앞서서 이 차세대를 내기 위해서 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정을 가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셨나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때리려고 하지 말고 맞다.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 부드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 연예 소설을 쓰는 나가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급반전이랄까요? 아무튼 그런데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픽션과 논픽션이 갑자기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한데 굉장히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극으로 간 거죠. 굉장히 극적인 것이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게 뭐였는지. 일단 이 소설이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로워질까를 생각을 했고요. 네. 거기서 더 이격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되 네.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게 또 한데 네. 섞일 수도 있게 보여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목소리, 나올 수 있었던 공간으로서 연희 창작촌이 떠올랐고요. 네. 저도 만약에 이것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뒤에 썼다면 다른 공간에 네.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제가 발표했을 때 적당한 공간, 적당한 이야기가 어디일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 마지막 후반부를 쓰게 된 것이고요. 뭐 2년 후에는 그 후반부를 다시 네. 써서 맞춤형 소설이구나. 맞춤형 소설. 또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러시아로 안 가고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영국이나 되고 영국 뭐 다 그쪽으로 되는군요. 해서 한번 편집자분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최고 러시아하고. 네. 저기가 좀 러시아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럼. 연희가 나오니까 내가 생각나잖아. 깻잎 따먹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대문호가 나오는데 깻잎 따먹던 내가 떠오르면 어떻게 해. 지금 연희에 계시죠? 네. 별거. 두 집 살림이죠. 두 집 살림. 완전 좋아. 너무 좋으시죠? 예. 너무 좋으시죠? 제가 대답을 했나요? 아니, 저도 우리 끝났어요. 이게 사랑에는 적당한 네. 거리가 그럼요. 예, 그럼요. 거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연애를 하면서도 밀당을 하는 이유는 그 거리 조절 아니겠습니까? 나 밀당한 사람 너무 싫어하는데. 여러분 밀당하지 마세요. 근데 뭐가 좋아요? 연희에 있으면 이제 같은 집에서 살다가 떨어지면 좀 배우고 싶어서요. 공간이 분리된다는 측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있으면 나는 무조건 써야 된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느 분이 한 말인데 그 나는 뮤즈가 올 때만 그러니까 영감을 받을 네. 때만 소설을 쓴다. 네네. 그래서 짜증나기 시작했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9시에 영감이 오도록 한다. 라는 뭐야. 말처럼 노인네가 뮤즈한테 아침 9시에 노인네가 유모차를 끌고 옵니까? 영감이? 아니, 그렇게 받으시면 또 할 말이 없고. 아니 그러니까 뮤즈에게 출퇴근하라는 거잖아. 아침 9시에 와서 6시에 퇴근하라는 얘기인데 되게 자기중심적인 딱 작가들의 그게 드러나는. 아유 믿지 마. 나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공간이 분리된 얘기죠. 이게 아니고 원래 나는 이런 얘기를 기대했단 말이야. 보기 싫은 얼굴, 싫은 얼굴을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야, 넌 이렇게 나는 이게 해석이 돼. 번역기가 그래서 그동안 안 했던 뮤즈가 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정반대로 고라 씨는 집에 이제 신랑이,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집을 이제 비우잖아요. 어때요? 저는 일단 되게 존경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이게 작업 스타일 반대로 저는 한밤중에 하는 스타일이고 뭔가 밤새서 하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완전히 일과 중에 칼같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게 집에 있어도 사실 작업 이게 안 겹쳐서 주로 제가 이렇게 기절해 있으면 이렇게 쓱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죠. 정원아 씨는 계속 왔어? 내다보지도 않고요. 왔어 하고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만 하는 거 아니죠? 청소도 하죠. 그죠? 네. 바람직하다. 좋다. 아니 근데 결혼한 지 얼마나? 이제 5년 차 됐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혹자는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잠깐. 안미옥 씨 저기 결혼하면은 저기 8년 차 안 쳐다봅니까 들어올 때? 쳐다본다네요. 쳐다는 보죠. 눈으로 근데 왜 안 쳐다봐요? 쳐다는 보는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지도 않아. 유부남은 내가 관심 받게야. 관심 받게야. 우리 그러면 아까 소설 얘기 잠깐 하다 말았는데 소설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우리 차세대 선정이 되면 육문육답 하잖아요. 네. 그게 문장 앱에서 다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유재영 소설가의 육문육답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소설보다 육문육답에 더 힘을 들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소설 만화경을 쓰기 위해선 몇 개의 단어와 문장이 필요했다. 그 말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몇 개의 단어와 문장. 사실 소설은 시와 달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장과 게다가 또 동어 반복을 또 싫어하니까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단어, 단 하나의 문장을 남겨둔다면 어떤 게 될까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는 쓴다이고요. 네. 문장은 소설 속에서도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네. 그렇단 말이지입니다. 그렇단 말이지는 좀 희극적인 상황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체홉의 꿈에 도스토옙스키가 나타나서 네가 만화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의심하는 대목에서 의심을 하고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체홉한테 그렇다라고 대답을 들은 뒤에 그렇단 말이지라는 목소리만 남기고 이제 사라지는데요. 그렇단 말이지가 이 소설을 계속해서 이어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의 프로필과 어떤 몇몇 작품들을 보고 나서 이 작가들을 어떻게 이을 것이냐, 또 이 작가들은 어떻게 썼을까를 그렇단 말이지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설을 끌고 갔고요. 쓴다라는 단어에는 이 소설이 결국은 만화경으로 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끝내 보고 썼던 것이 바로 쓴다는 행위 자체를 썼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뭐 집에 만화경이 있진 않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찢은 후에 들여다보는 걸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A4용지를 찢어서 책상에 틀어놓고 이렇게 손을 모아서 손을 둥글게 말아서 모은 다음에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잘 노네 혼자? 그러면 이제 옆에서 편집자분이 혀를 차죠. 네가 결국 미쳤구나.
그리고 요새는 하나 끝내면 프라모델을 하나씩 사와서 진짜? 제 그 쪽집게를 빌려가서 네네. 눈썹칼과 쪽집게를 달래요. 그래서 도대체 제가 뭘 하려고 저러지? 했는데 가니까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서 스티커를 그 친구 이제 소설을 쓰지 않는 친구가 네. 건프라의 세 개로 저를 인도해서 지난번에 하나를 샀는데 그 소설을 쓸 때는 뭐 건강했는데 프라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목 디스크가 오더라고요. 그래.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난 건담 완전 초등학교 때부터 네. 진짜 비싸. 비싸. 5,000원이야. 내 초등학교 6학년 때 5,000원이야. 여기 미니 건담 비싸지. 하나가. 근데 이거를 모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하면서 내가 그 건담을 모았어. 거기에 빠지면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엄마 등골 빼먹은 거네. 병신 되는 거야. 건담 이런 거 빠지잖아? 내가 볼 때는 지금 가는 거야. 비싼 거 아닙니다. 네. 제일 싼 걸로.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가시는 건데. 근데 자기 룰이 이제 한 편 완성하면 한 개씩 만들겠다. 이게 소설 쓰고 나면 제 수중에 남아있는 게 없어진다는 그 허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 책상 위에 건담을 세우면서. 근데 왜 그걸 건담을 세워? 근데 막당에 뭐 이렇게 물화시킬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애를 낳아요. 그거 너무 슬프잖아. 뭘 슬퍼. 건담을 무기체를 만들지 말고. 같이 살면서 그것도 안 하고 뭐 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저는 작품을 보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뭐 설명물처럼 막 나와서 뭐지 그런데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빠져들죠. 후반 빼고. 몇 살이죠? 반말 해도 돼요? 야. 그거 아니거든? 근데 진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막 읽고, 그래서 모르는 작가도 찾아보기도 하고, 만화경이라는 게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는 또 작품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품 읽기를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보니까 찬세고 만화경 시 하나 쓰겠는데? 이제 고골도 안 써? 고골은 지금, 물론 이제 한가해졌으니까 이제 좀 만화경 말고 좀 검은 똥으로 쓰시면 뭐 하여튼 근데 너무 재밌었고 저는 아까 뭐 저번 주였나요? 제가 이기호 소설가 얘기한 적 있었죠? 벌써 지난주네. 저번 주였나? 저번 주에 뭐 방송이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데 이기호 소설가를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나서 이분이 앞으로 좀 그렇게 나를 조금 찾아보게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이분 소설을 찾아보고 싶게 만든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연결 부분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용감해요. 박음질을 아까부터 박음질을. 저는 오바로크 병들을 존경해 왔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오바로크 병들이 저는 다른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벽이 있고. 그 풀칠을 잘하고 뭐 다림질 해주고 다림질이 더 어렵지 않나요, 오바로크보다? 아니요. 오바로크는 예술이에요. 그럼 그거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보는데 그래서 좀 너무 놀랍기도 했지만 조금 아쉬움도 있었다. 제가 좀 시인이라서 좀 자유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뭐 여기에 앞에 시인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못했는데 좀 자유롭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독자로서 순수한 독자로서 말씀드리면 놀라웠고 재밌었고 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이럴 부분. 때 한마디 하고 싶지 않아요? 너나 잘 써. 이렇게 죄송해요. 한 말씀 듣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리고 다행히 저는 편집자가 아니잖아요. 또 와이프가 편집자인데. 뭐. 그리고 듣고 더 심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 흘려버릴 수 있는 시인이잖아. 시인 나부랭이잖아. 아우 또 왜 그래 갑자기 또 겸손을 떨어. 되게 정확하게 읽어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너무 질러놨지. 그러면은 그 소설 쓰는 그 청취자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 새끼는 뭔데 하고 다 찾아보면서 놀아줬어. 그러니까 졸았습니다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박찬세 매일 공개하시죠? 아닙니다. 괜찮겠습니까? 저기 이쪽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감당하는 걸로. 그 작품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소설에 만화경 소설에 작가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고골, 체홉, 도스토옙스키 뭐 등등등. 이 중에서 유난히 좀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면? 글쎄요.
아 몰라서요. 사실 나도 이번에 알았네요. 뵌 적이 없는 분들. 그렇지. 고골의 외투라는 네. 작품은 중학교 때 굉장히 인상 깊게 입었던 작품이라서. 아유, 그게 언제 30년 됐겠다. 네. 20년? 25년? 20년. 아, 제가 읽은 게 그쵸. 15년 됐겠지. 아유, 중학교 때니까. 중학교 때니까 14살이면 20년 됐겠네. 그죠? 그 이후로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정말로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다른 말이 좀 와전된 거라는 말이 있으나 네. 그 고골의 외투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는 네. 말이 또 주는 어떤 상상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 이 소설의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는 대한민국 시인의 절반이 김수영의 우산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김수영이 극장에 나와서 마누라를 패던 우산에서 우리나라 시인들의 절반이 나왔다는 뭐 그런 비루함과 그 폭과 그 자괴감과 여기서 나왔다는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그 문장 되게 좋았거든요. 고글의 외투에서 나왔다는 거. 근데 그래서 저 첨언을 하자면 김수영의 우산에서 대한민국 시인 50%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래 맞아. 난 김수영이 좋더라. 아 혹시 더 작품에 대해서 아까 오바로크 박음질 얘기도 뭐 구구절절 하셨는데 제가 최고의 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는 소설가가 몇 안 되는데 우리 고라 씨는 그 소설에 대해서 덧붙일 말은 없나요? 그때 그 저번에 아까 말씀했던 그 만화경을 혹평을 내린 후 함께 파워워킹을 하면서 했던 그 밤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좀 긴 호흡으로 써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뭔가 엄청나게 뭔가를 재기를 뽐내려고 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거를 물론 젊은 작가는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 있어야 되지만 근데 그걸 너무 빠지지 말고 계속 한번 써봐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한번 가보자. 오래 하란 얘기야. 나 진짜 얘랑 가끔가다 그래. 너무 좋지. 네, 좋아요. 아 좋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코너가 있잖아요. 1초만 대답하지 않으면 고라 씨가 대영 씨를 싸대기를 강냉이가 다 털리도록 싸대기를 때려주시는 걸로. 오늘은 우리 찬세 씨가 질문을 던져보시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경기도 구리 아파트는 왜 갔어요? 저희 첫 집이었습니다. 첫 집. 지금 사는 집은 몇 번째 집입니까? 3번째 집입니다. 이사 자주 했구만. 왜 이사를 왜 자주 했어요? 전세니까요. 네. 슬퍼. 너무 슬프다. 징크스 있어요? 없습니다. 본인이 미남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니 나는 답이 이걸 왜 질문제였어? 아니 그 남자니까. 못 봐서. 그럼 와이프가 미녀라고 생각합니까? 네. 닭살스러워가지고. 제가 죄송하네요. 네네네. 그 저기 마지막으로 언제 했어요? 키스 언제 했냐고. 뭐 한 둘이서 몇 분 안 됐죠. 몇 분 안 됐어요? 네. 아니 왜? 대낮에 둘이 왜 키스했어? 미친 거 아니야? 낮술 먹자니 미쳤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그런가요? 그렇군요. 12,000분 정도. 네네. 나는 모범생 같다는 소리를 듣는다.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새벽에 누군가에게 잔이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아니요? 있다. 대답이 너무 빠른데 끝까지 듣지도 않네. 그래. 이거는 보냈는데 여자한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낸 청문회 자리야? 네? 청문회 자리도 아닌데 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작가 중에 마음에 드는 작가 있어요? 마음에 드는 작가요? 이제 빨리 얘기해요. 작품을 흥미롭게 보는 작가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작가들이 이쁘죠. 일단 황현진 작가님은 예쁘신 걸로. 그럼.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 예, 아름다우십니다. 땡큐. 네. 오늘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아니 저희 진짜 되게 미인이시라고. 첫 마디가. 진짜? 되게 미인이시다. 이랬어요. 가까이서 보세요. 멀리서 보니까. 봤죠? 싸대기를 이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뒤통수를 치려고 네가 나대려고 한 거 아니야.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걸 한번 해야 인증이. 싸대기 날리는 거. 나는 연애 횟수가 10번이 넘는다. 아니요. 5번이야. 아니요. 3번 이상. 몇 번 해봤어요? 뭐 한 2-3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처음 만날 때가 그쵸. 꼬꼬마 어릴 때니까 꼬꼬마 때니까 딱 얼굴 봐도 야 이거 알잖아 뭐 야 그쵸 어디 연애 뭐 고등학교 때 했겠어 뭐 고등학교 때 한 사람 많던데. 중학교 때 했겠어 뭐 대학 들어와서 이제 막 연애했는데 성우랑 그래서 그렇지. 봐봐 그 여자 집에서 사느냐고 학교도 안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야 그렇게 했는데 뭐 맞습니다. 너무 그렇다. 보라 씨는 첫사랑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죠? 첫사랑이죠. 에이. 연애는 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한 연애는 처음이긴 그래요? 네. 그 전에는 그 제대로 하지 않은 연애란 무엇입니까? 엔조이지 뭐 엔조이만 했구나. 뭐 전화하고 그런 정도. 네. 키스만 하고 손만 잡고 뭘 하면은 이러고. 그렇지. 야 이건 손 탁 때리고. 이러지 마세요. 안 보이는 라디오니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 하지마 이런 거 하시고 그러셨구나. 야 이 도둑놈이네. 저는 남의 집 살다가 죄송합니다. 19금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19금 방송인 줄 몰랐네. 너무 지난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29금으로 가요. 지금 각오하셔야겠네요. 다음에 나오실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개의 소설 쓰기란? 소설 쓰기란 소설 쓰기다. 에이씨. 내가 그래서 빠따 갔다 놓자고 몇 번을 얘기해. 진짜 쓰레 빨아도 이거 드릴까? 이거 어쩜 좋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여주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등단 이전부터 그러니까 같이 연애하고 같이 살면서부터 가끔씩 특히 여름밤이면은 잠자리에 누워서 한 명씩 베갯머리 송사 한 명씩 뭔가 글을 읽어줬어요. 네. 그것이 어떤 소설의 전편일 수도 있고 또 장편 소설의 일부분일 수도 있고 시인 경우도 있었고요. 뭐 에세이인 경우도 너무 있고. 좋다. 뭐 침대에서 글을 읽어줘. 왜 글을 읽어? 술 먹고 빨리 누워서 할 거 해야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주로 야설을. 그때 주로 읽었던 작품이 카버의 소설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카버의 작품을 이렇게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많이 접하진 않았었는데 카버의 작품이 뭐 보여주기의 대명사라고 카버가 이름이 레이먼드니? 그렇지. 나 또 아는 작가 나오니까 또 이렇게 레이먼드 또 이런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그 카버의 작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한 명은 듣죠, 한 명이 말하고 들으면서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것이 저한테 이제 소설을 쓰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어떻게 보여주고 얼만큼 보여주고 또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소설이 풍성해질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그때 이후로 일단 기본적으로 소설 쓰기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글이 잘 안 풀리고 글이 갈 곳을 못 찾고 또 어떤 이야기만 생각나지 더 진행이 안 될 때는 최대한 내가 이 세계를 보여주자, 이 인물을 보여주자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이 잘 풀릴 때보다 안 풀릴 때가 많으니까요. 보여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유재영 소설가가 최고라 씨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대답하지 않으면 1초 만에 대답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신 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소설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도 쓰고 있는 차지라서 저 지금 난파에 대한 소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파. 네. 어려울 난인가요? 아니요. 난파선 할 때 난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떠내려고 하고 계시는군요. 부부관계가 난파라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들키고야 말았네. 들키고야 말았어. 이게 이 팟캐스트 이름이 괜히 파문이 아니라 네. 파문을 일으키네요. 네, 파문을 일으키고 고요한 곳에. 파문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거죠. 네, 저희는 사실 뭐 전번 주에 뭐 이소연 시인 나왔을 때 부부싸움 할 것이다 라는 뭐 생각을 했었는데 저 지금 웃고 계시는데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웃고 많이 웃으세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웃고 이따 집에 갈 때 파워워킹 하시면 되잖아. 파워워킹 하시면서 하면서 되니까. 그러면 두 분 모두에게 물을게요. 그 추천할 만한 책이라던가 책 아닌 것도 괜찮아요. 뭐 영화나 뭐 만화책이나. 네, 뭐 다. 네, 그 질문을 미리 해주셔서 네. 이전에 고민을 오래 했고요. 네. 그 여러 번의 후보에서 경쟁을 뚫고 그 단연 꼽힌 소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소설과 그러니까 1+1이라고 해서 그 소설과 연계되는 인문 서적이 있어서 네. 그 소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한강 선생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소설은 우선 재미있습니다. 네.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인데요. 경장편 정도가 되는 분량이고요. 아마도 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요. 그 5개의 장이 매 장이 다른 화자의 또 다른 톤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강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80년 강주의 5월의 강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강주의 이야기가 필요 충분하게 돼 왔다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네. 이상하게도 많이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던 차에 이 소설을 직접 쓰신 거는 아마 작년, 뭐 재작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소설이 나온 시기도 시기라서 그 세월호 참사의 아이들도 생각이 났고요. 또 뭐 용산의 이야기도 직접 소설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결국 소설이 가지는 이야기가 가지는 흥미로움에 실려서 소설이 나왔다는 거가 이 소설 다 읽고 굉장히 독자로서 작가로서 네. 깊은 뭐 감명을 받았고 그 최고라 씨는 이 소설이 이제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한강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 정확하게 그 작가 자신이 파고들어서 쓴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래에 읽어본 소설 중에 가장 으뜸이었고 아마 올해의 책, 저로서는 올해의 책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소설에 관련해서 또 최고라 씨가 준비해온 멘트가 있는데요. 네. 들어보시죠. 그냥 같이 연계해서 네. 읽으면 좋을 만한 그러니까 그 한홍구 선생님이 얼마 전에 내신 유신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그거 편집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박정희 유신 시대를 정말 완전히 전방위로 백과사전식으로 확 정리를 다 한 인문서인데요. 그 한겨레 신문에 연재하셨던 그거 꼭지를 모아서 낸 책인데 거기 보면 뭐 동일방직이라든지 YH 그러니까 그 소년이 온다 안에 배경이 된 사건들이 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 그렇게 특히 여공회사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 있는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홍 선생님 워낙 뭐 대중적인 글쓰기를 하셔서 읽히기도 잘 읽힐 뿐더러 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독서가 되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그 한강 선생님 거 보면서 한 생각이 그 중간에 보면 그 인물 중에 한 분이 그 안에 그 광주 얘기를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는 그 박사가 나오고 그 박사가 그 중에 한 인물한테 어떻게든 당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거절을 하니까 녹음기를 하나 보내는 장면이 소설 속에 나오는데 우편으로 녹음기를 보내고 쓰는 게 도저히 힘들면 그냥 녹음이라도 해서 보내달라라고 하는데 이 소설 속 인물이 결국에는 녹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끝끝내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근데 그 지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문학자는 녹음에 실패를 한 건데 소설은 그 부분을 쓴 거잖아요. 이분이 왜 그걸 녹음을 못하는 것이고 그 녹음을 못할 당시의 신경 같은 것들은 소설이 된 거잖아요. 그게 소설이 갖는 힘이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기록이 다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기록인 것 같아요. 워낙 없는 기록이기도 하고.
두 분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아까 박찬세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작가와 편집자 만남의 케미가 뭐 되게 사실 긍정적이라고 했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아 그럼 얼마나 좋은데. 근데 좀 그렇다 나는. 그런데 나도 저기 뭐 추천 하나 해도 돼? 아이고 신났어. 나는 그 좀 됐는데 네. 뭐 이게 기회가 안 돼서 뭐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진짜 게을렀습니다. 영화 보면서 게을렀어요. 진짜 고급스러운 표현을 어깨를 들썩이면서 극장에서 진짜? 그때 금주 7일 차였는데요. 그날 술을 일주일째 안 먹으니까 그게 터졌는데 그날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옆에서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어쩌면 쇼였을지도 몰라요. 술을 먹고 싶어서. 막 울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소주 한잔 할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육회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육회 소주 한잔 했는데 그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요즘 가족들이 조금 저희 가족은 되게 행복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가족들을 보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어바웃 타임 한번 좀 지금 이제 영화 끝나고 이제 뭐 여러 경로로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엄마한테 잘하고 형한테 잘하고 우리가 다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술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렇지. 그럼 황현진 작가님도 하나 추천을 해주시죠. 요즘 밤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름밤. 왜 이렇게 좋니? 산책을 추천합니다. 파워킹. 괜찮다. 파워킹. 다친 부부의 마음을 여는. 캔맥과 함께 우리가 추천을. 진짜 딱 나를 만나는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 경우에. 하나는 혼자 술 마시는 거하고 하나는 산책하는 거. 그래. 딱 두 개. 그 외에는 없어. 근데 혼자 술 마셔서 만나는 나는 취한 나야. 걔는 좀 감당이 안 돼. 그래, 감당이 안 돼. 나도 걔가 싫지. 때를 써. 때를 써.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나는 논리적이야. 그럼. 우리 그러면 여름밤 산책이 끝난 다음에 한밤에 영화를 한 편 보고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에 두 분이 추천해 주신 책도 읽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름답잖아요. 그건 괜찮네. 그럼요. 산책하고 야, 마무리 너무 잘한다. 이제 축축 처지고 좋지 않아? 산책하고 어바웃 타임을 보고 너무 책을 양쪽을 보면서 괜찮네요. 너무 좋죠. 그리고 아까 이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짝이 있다면 읽어줘. 해도 되고. 개닭살. 개닭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긴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각오랄까요? 네, 뭐 계속 쓰려고 하고요. 쓰고 있고요. 또 그 작품이 뭐 많은 분들께 공개하고 발표할 수 있을지는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자리가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젊은 작가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등단 5년 미만 그리고 35세 이하라는 그런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 안에 요건 안에 들으신 분들이 많이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뭐 등단을 목적으로 열심히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시인 작가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두 분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또 많이 지원을 하시고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리를 작년부터 마련해 주신 분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짜증나. 영 나오려고 무슨 아이고 대통령 뭐 선거 나가?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해요. 그럼 3차, 4차에서 뵙겠습니다. 진짜. 나 지금 진짜 뭐 하는 거야? 이 신인작가 패기가 이거밖에 안 돼? 왜래? 우리 고라 씨가 그러면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신랑이야. 이거 진짜 어디 수습이 안 되는데요. 시원하게 우리 마지막 멘트 한번 해주세요. 제가 교육시키겠어요. 네, 제가 좀 더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나올 때는 잘 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치고 감사합니다.